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운 게 총 5개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1차 세계대전. 두 번째, 러시아 혁명. 세 번째,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 네 번째, 민족운동. 마지막 5번째로 대공황이 있었죠. 이렇게 5개의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거고, 한 주제마다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어요. 말로도 설명할 거고 간단하게 이제 판서도 할 건데, 여러 번 얘기하지만 총정리를 듣다가 모르는 내용이 있으면 본 수업 가셔서 복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로 다 끝내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첫 번째로 1차 세계대전부터 가겠습니다. 자, 1차 세계대전은 우리가 크게 4가지 주제로 나눠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배경. 두 번째, 발발. 세 번째, 전개. 네 번째, 결과. 이 4가지로 나눠서 봤고요. 자, 그 나눈 것들대로 우리가 한번 봐봅시다. 배경. 우리 1차 세계대전의 배경에는 우리가 사상적 배경들을 이야기했었죠. 사상적 배경들을 이야기했었고, 그 사상적 배경에서는 첫 번째로 제국주의, 두 번째 민족주의가 있었죠. 제국주의는 우리가 식민지 확보를 위한 팽창 정책으로서 유럽의 내부에서 긴장과 갈등이 커져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되고, 민족주의는 민족들의 독립운동 또는 민족들 간에 화합하고 민족들 간에 뭉치려고 하는 운동들이 펼쳐지면서 독립운동들이 펼쳐졌었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게 슬라브주의, 러시아를 중심으로 뭉쳤던 게르만주의, 독일을 중심으로, 오스트리아를 중심으로 뭉쳤던 이 슬라브주의와 게르만주의가 있었다. 거기에 이제 실제 세력으로 합쳐지기도 하죠. 그래서 삼국 협상, 삼국 동맹,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게 된다라는 거지. 삼국 협상은 어떤 나라들? 러. 삼국 동맹은 이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해봅시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유럽의 상황은 긴장과 갈등이 커져가고 더 큰 세력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 그렇죠. 사라예보 사건. 1914년 6월 28일 날. 날짜까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도 연도 정도, 월 정도는 외워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914년 6월 28일 사라예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이란 게 무엇이냐 하면, 사라예보를 방문했던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 페르디난드가 암살당한 사건이죠. 누구에게 암살당했지? 그지, 세르비아의 청년에게 암살을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암살을 당하고 나니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최후 통첩을 하죠. 이런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와의 전쟁을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전쟁을 하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되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 청년이 황태자를 쏜 이유는 뭐였지? 슬라브 민족주의 때문에 황태자를 암살을 했고요. 그 암살 결과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게 됩니다. 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게 선전포고를 하자 오스트리아의 우방국 친구였던 독일은 누구에게 선전포고를 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줄줄이 사탕,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전쟁이 커지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게 되었었죠.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전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4년 7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누가 우세했지? 독일이 우세했습니다. 왜냐? 독일은 이미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슐리펜 계획에 의해서
빠른 시일 내로 유럽을 장악하겠다라는 계획이 있었죠. 초기 슐리펜 계획이 따라 진행되면서 독일이 매우 우수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전쟁의 양상이 펼쳐지지. 어떤 전쟁? 참호전으로 진행이 되면서 전쟁이 길어지게 되는 거야. 거기에다 영국이 독일의 해상을 봉쇄하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독일은 무제한 잠수함 작전을 펼치게 되죠. 영국을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지지. 미국인들이 많이 탄 르시타니아호가 침몰하게 된다라는 거야. 이 침몰 결과 미국에서는 매우 여론이 안 좋아집니다.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여론이 펼쳐지게 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죠. 참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다가 그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독일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의 지원을 끊어내기 위해서 미국 밑에 있던 멕시코에게 전보를 치죠. 너 미국 너 옛날에 미국한테 땅 뺏겼고 이런 것도 있었잖아.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 전보를 미국이 입수하게 되죠. 이 사건을 뭐라 부르죠? 침엄한 전보 사건이라고 부르고, 이 침엄한 전보 사건에 의해서 미국은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되죠. 이 전쟁의 양상이 점점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1917년 11월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 러시아는 전쟁을 이탈하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패전에 짙은 독일에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전쟁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된다는 거. 이 흐름 우리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본 수업 때 했던 거 내용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전개의 특징들 우리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참호전. 두 번째, 총력전이 있습니다. 일단 가장 큰 특징으로 일단 이 참호전과 총력전을 볼 수가 있겠죠. 참호전은 전쟁을 어떻게 만들었어? 장기화되게 만들었죠. 이전과는 다르게 땅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빠르게 전쟁을 끝낼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야. 장기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 이거를 뚫기 위해서 신무기를 등장하게 되죠. 이 신무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 탱크, 즉 전차 같은 거, 독가스 이런 무기들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야. 총력전의 결과 너만 군대 갔니? 나도 군대 갔어. 어떤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해? 여성들도. 기존에는 남성들만 전쟁에 참여했다고 하면 이제 여성들도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서 여성들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는 거지. 이게 뭐야? 여성들에게도 참정권, 즉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 하는 거죠. 여성 참정권의 계기가 되는 게 이 총력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결과입니다. 이제 자, 1918년 11월 독일에서 혁명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끝이 나죠.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죠? 파리에 모여서 강화회의를 합니다. 1919년 1월 달에 파리 강화회의를 하죠. 이 파리 강화회의의 목적은 뭐야? 그렇죠. 1차 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전쟁 끝나고 이 뒤처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모였었죠.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가. 자, 그러면 이 원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회의의 원칙. 어떤 거?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제안한 14개조 평화 원칙을 두었죠. 평화 14개 원칙. 평화 14개조 원칙, 14개조 평화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평화 14개조 원칙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갔냐 하면 군비 축소, 비밀 외교 종식, 그 다음에 국제 연맹 같은 국제 기구를 하나 만들어 놓자라는 내용들이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런 회의의 결과 어떻게 됐어? 그렇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됐죠. 베르사유 조약이 체결되면서 베르사유 체제가 성립되게 된다. 자, 베르사유 조약의 한계가 뭐냐? 패전국에게 엄청난 배상금을 매기고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베르사유 조약은 승전국의 이익을 중시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끝을 내고요. 두 번째 러시아 혁명으로 가겠습니다. 자,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어요. 러시아 혁명의 배경에서부터 이야기를 나눴죠. 그래서 1905년 러일 전쟁의 패전이 지속됐을 때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죠. 전쟁의 패전이 지속되자 식량이 부족하고 물가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시위를 했었죠. 그래서 황제를 찾아가 우리에게 빵을 달라라고 시위를 했는데 이 황제는 뭘 줘버려? 총알, 빵이야, 총알로 무력 탄압을 했었다고 했죠. 이 사건을 우리 뭐라 불렀어? 피해 일요일 사건이라고 불렀고, 이 피해 일요일 사건에 의해서 이 민심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다라고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또 1차 세계대전의 패전이 지속되니 또다시 혁명이 시작되게 되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 혁명을 이야기할 겁니다. 3월 혁명과 11월 혁명. 자, 첫 번째 시기. 1917년 3월, 1917년 11월 시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3월 혁명의 배경이 뭐였어? 3월 혁명은 일단 1차 세계대전의 지속적인 패전이라고 보이죠. 그 다음 먹을 게 부족하는 식량 부족 문제들이 같이 일어났단 말이야. 그래서 요구사항이 뭐였어 이때? 전쟁 좀 그만하자. 그 다음에 차르를 타도하자. 전쟁을 중지하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체가 됐지? 노동자와 병사 계층이 이제 주도가 했고요. 결과 어떻게 됐어? 차를 타도시켰죠. 또 그 다음에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봐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원하는 건 차르를 타도하고요, 전쟁을 중지하는 겁니다. 차르 타도 내가 함께 있네요. 전쟁 중지 갈 데가 없어. 즉 전쟁을 중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다시 한번 혁명이 일어나죠. 지속되는 전쟁 때문에. 이때 요구는 뭐야? 전쟁을 중지하자. 누가 주체가 되지? 레닌이 주체가 되죠. 레닌과 이제 볼세비키. 그 결과 어떻게 돼?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이제? 전쟁을 중지하고 또 소비에트를 구성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레닌과 스탈린 이야기를 하죠. 레닌은 이제 여러 가지 뭐 NEP라든지 소련을 수립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스탈린도 우리 몇 개 없죠? 중공업 주식의 경제개발 계획, 거기에다가 대숙청, 그리고 고려인 강제이주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면 된다. 자, 세 번째 넘어갑니다. 중국의 반제국주의.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의 반제국주의 운동의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배경은 중국의 쇠퇴와 일본의 성장을 두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편 전쟁을 겪고 그 다음에 청일 전쟁을 겪으면서 완전히 청나라, 즉 중국은 이제 쇠퇴하게 되고 일본이 이 동아시아,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쥐게 되죠. 거기에다가 이제 러일 전쟁까지 승리하게 되면서 이 동네를 완전히 꽉 쥐게 되면서 완전히 일본이 패권을 쥐게 된다라는 거. 거기에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 이 청나라에는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순원이 위안스카에게 대총통 자리를 넘겨가면서 이제 그런 혼란의 시계. 거기다가 위안스카이가 21기 조율까지 받아주는 그런 상황 우리가 배경 봤었죠?
배경 우리가 본 수업에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제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우리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이 끝난 이후부터. 자, 1차 세계대전. 종전을 했어.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중국인들이 요구했던 게 뭐야? 그 말도 안 되는 21개조 요구를 철폐해라. 전쟁이 중요했으니까 우리가 이해했다.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 너네도 물러가고 21개조 요구도 철폐해라. 라고 요구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죠. 그래서 1919년 5월 4일 무슨 운동을 펼쳐? 5.4 운동을 펼치죠. 21개조 요구를 철폐 요구하고 산둥만도에 대한 주권을 찾아오자라는 5.4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민족운동이 펼쳐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원이 다시 중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이 나라를 다시 혁명을 일으켜서 내가 다시 정상화시키겠다라고 돌아오게 되고 국민당이라는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 안에는 국민당과 공산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국민당은 큰 조직이고요. 공산당은 아주 작은 조직이야. 근데 서로에게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국민당은 큰 조직이지만 뭐가 없어? 돈도 없고 무기도 없어. 공산당은 매우 작은 조직이지만 이 친구는 금수저야. 뒤에 누가 있어? 소련이 있잖아. 소련이 이제 무기를 지원해 준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힘을 합치게 되죠. 즉 국민당은 소련에게 무기를 지원받는 게 탐이 났고요. 공산당은 이 국민당 자체를 먹어버릴 생각으로 한번 힘을 합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1차 국공 합작을 하게 되죠. 자, 1차 국공 합작의 목적이 뭐였지? 군벌을 타도하는 거죠. 즉, 지금 중국은 내부의 군벌들, 즉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영토를 점유하고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단 말이야. 군벌들이 나타나 있단 말이야. 이 군벌들을 몰아내고 국가를 정상화 시키겠다라는 거죠. 군벌을 타도록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누가 죽어버려? 순원이 죽어버려. 그래서 순원의 후계자라고 한다면서 이제 경쟁을 하는데 그때 나타난 인물이 장제스가 나타난단 말이지. 근데 장제스는 공산당을 정말로 싫어하는 인물이었단 말이야. 군벌도 군벌인데 누구부터 토벌하자? 공산당부터 토벌하자고 하면서 1차 국공합작을 깨고 전쟁이 치러지게 됩니다. 1차 국공 내전이 치러지게 되죠. 즉 공산당을 토벌하기 위해서 이제 쑤시고 다니는 거야. 그럼 이제 공산당은 도망을 가죠. 대장정을 펼치게 됩니다. 대장정을 걸치면서 공산당의 지도자로 우뚝 선 인물이 누구지? 마오쩌둥이 우뚝 서게 되죠. 이제부터 이제 공산당 지도자는 마오쩌둥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대장정이 끝나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중일전쟁이 터집니다. 자, 우리가 싸우는 것도 싸우는 건데 일단 우리 나라부터 살리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다시 뭐래? 2차 국공 합작. 2차 국공 합작의 목적은 뭐죠? 일본군을 몰아내는 것. 대일항전이라고 부르죠. 일본군에 대한 저항하는 전쟁.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항하던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일본군이 물러갔네. 이제 뭐 해야 되지? 하던 거 맞아? 하셔야 되죠. 2차 국공 내전이 펼쳐지게 되죠. 2차 국공 내전의 승리자는 누구? 공산당이 승리하게 되면서 공화 인민 공화국이 수립되게 된다. 1949. 이거는 1918. 이렇게 쭉 시간의 흐름으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네 번째 민족운동. 상당히 비좁은데 우리가 쓰고 있죠. 그렇게 쓴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간단하게 볼 것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첫 번째 민족운동에서 남부 아시아라 적고 인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
동남아시아로 하셨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세 번째 서아시아. 그죠. 튀르키예 이야기를 할 거고, 이제 거대하게 아프리카라고 하셨고 이집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할 거예요. 자, 일단 인도 이야기부터 한번 우리가 봐봅시다. 인도는 누구의 식민지? 영국의 식민지였죠. 이 인도에서 민족운동, 즉 독립운동, 자치권을 달라고 운동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뭐였어? 큰 계기. 그렇죠. 영국이 1차 세계대전 좀 도와주면 전쟁 끝나고 너네 자치권 준다 그랬었지. 그러고 나서 이제 협조를 했는데 자치권을 안 줘. 그러니까 이제 독립운동, 자치권을 달라고 하는 민족운동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야. 이때 중심이 됐던 인물이 누구죠? 간디였죠. 그래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펼칩니다. 비폭력 불복종 운동의 세부 내용들이 어떤 거 있었어? 불매운동, 납세 거부, 공직 거부, 소금행징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1945년 자치권을 얻어내게 됩니다. 단 두 가지 빼고 군사권과 외교권을 제외한 이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였죠. 자, 동남아시아 더 간단히 볼 겁니다. 베트남을 지배한 나라는 프랑스.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던 베트남에서 민족운동을 이끌었던 인물이 호치민. 간단히 보고 넘어갑니다. 인도네시아는 네덜란드의 지배를 받았고 이때 중심이 됐던 인물은 누구야? 민족운동에서 수카르노가 있었죠. 그다음 필리핀은 미국의 지배를 받았고 미국 이전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죠. 그래서 언어와 종교에서 영향을 받았죠. 언어는 영어를, 미국의 영어를, 종교는 스페인의 가톨릭을 이제 믿고 있다. 그런 영향이 남아있다라고 가볍게 알고 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아시아 튀르키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무스타파 케말만 좀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무스타파 케말 기억나십니까? 업적들 몇 개 있었죠? 문자 개혁, 정치와 종교 분리, 공화국 수립, 여성 참정권 부여, 이런 내용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프리카, 이집트. 이집트는 누가 지배를 했어? 그지? 영국이 아니라 영국. 물음표로 끊지 말란 말이야. 이거 모른다 싶으면 뭐 하시면 된다? 영국이라 하시면 그래도 정답률이 그나마 좀 높으시다. 자, 영국이 지배를 했고요. 영국의 지배를 받던 이집트가 이제 자치권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권을 부여받지만 뭐만 두고? 조건부로 해주잖아. 그렇지. 수에즈 운하의 군대를 주둔하는 조건으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된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남았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대공황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대공황. 매우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한 상태를 이야기했었죠. 첫 번째, 대공황의 시기. 1929년 10월 24일 목요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검은 목요일이라고도 불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저 때는 전쟁이 끝나고, 즉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10년 정도가 지난 시기였고, 그 10년의 기간 동안 경제는 매우 호황이었다. 불황이 아니라 호황이었습니다. 전쟁 시기에 생산시설이 늘어난 것을 대량 생산, 대량 소비로 경제를 이끌어 왔다라는 거야. 그 어느 때도 없었던 대호황의 시기였는데 어느 순간 경제 위기가 팍 왔다라는 거지. 그 원인을 우리는 뭘로 봤어? 우리는 과잉 생산으로 봤었다라는 거죠. 자, 이 과잉 생산이 된 경제 위기의 전개가 어떻게 됐나? 첫 번째, 주가가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주가가 폭락하니 기업과 은행이 파산을 해버렸죠. 기업과 은행이 파산하니 내가 갈 일자리가 없네요. 실업이 증가하고요. 실업이 증가하니, 즉 일자리가 없으니 돈벌이가 없고, 돈벌이가 없으니 쓸 수가 없죠. 소비가 또 감소하게 되겠죠. 자, 이 사이클 몇 번만 돌면 경제가 완전히 박살이 나겠죠.
소비가 감소하니 기업은 또 파산하고 기업이 또 파산하니 실업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하고 기업이 파산, 실업 증가, 소비 감소 이 사이클 몇 번이면 경제 규모가 완전히 박살이 나게 된다는 거죠. 이에 대한 대책이 나오게 됩니다. 자, 대책은 우리가 첫 번째, 미국은 뭘로 해? 그렇죠. 뉴딜 정책. 뭐에 영향을 받은? 수정 자본주의에 영향을 받은 뉴딜 정책으로 공공근로 실시하고 사회복지 실시하고 연금 같은 거 주면서 소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반면에 영국과 프랑스는 어떤 식으로? 그렇죠. 블록 경제. 내 식민지에는 누구만 물건을 팔 거야? 나만 팔 거야. 즉, 내 식민지를 소비시장으로서 확대시킴으로써 나의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한 거지. 이렇게 해결하지 못한 많은 나라들은 경제 위기를 아주 시게 맞았다는 거고. 요거 다음에 우리가 자본주의 변화 과정 봤었죠. 첫 번째, 고전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받고 거기에서 이제 대공황으로서 경제 위기를 맞이하니 뭐가 나타나? 수정자본주의가 나타나고 수정자본주의가 오일 쇼크로 경제 위기를 맞이하자 신자유주의가 나타난다 했죠. 그러면 지금 이게 완전히 변한 건 아니고 지금도 수정자본주의가 남아있고 신자유주의가 남아있고 지금 이걸 두 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반영하고 어느 정도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뉴딜 정책은 뭐에 영향을 받았다? 수정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거다. 즉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생산과 소비에서 조절하는 수정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수업 끝.